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12부는 오늘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곳에 따라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경남과 부산, 울산, 양산시와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충북, 경북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에 100에서 200, 전남 경남에는 50에서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4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결국 불만의 핵심은 나경원 원내대표 당신 말 듣고 몸싸움까지 하고 고백까지 당했는데 고작 이런 모호한 합의문 만들려고 우리가 고생했냐. 지난번 강경투쟁은 당신이 주도했는데 그러면 말끔하게 그거를 정리를 해주고서 고소고발 취하는 받아와야지. 그거 없이 그냥 모호한 합의문 갖고 와서 우리를 사지로 몰았냐. 어제 TBS 라디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의 말. 정말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취하 약속을 못 받아와서일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먼저 MBC 라디오에 나온 조경태 의원은 부인. 한국당에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국회 선진화법 고소고발 취하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저는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CBS 라디오에 나온 황영철 의원도 부인.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TBS 라디오에 나온 안상수 의원도 부인. 그런 것을 그렇게 국회의원 개개인이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것은 사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빠진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국회 정상화 협상의 핵심 쟁점 또한 그러했음. 한국당은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할 것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5월 2일 청와대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저희 당의 다른 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고발 취하 즉각 해주십시오. 사실 패스트트랙 저지 몸싸움의 지시자는 나경원 원내대표. 이를 지적하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 이것을 불법적으로 사주하고 선동하는 나경원 대표, 정말 젊은 사람들 인생에 빨간 줄 긋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처리하셔야 됩니다. 6월 19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야당 쪽 고소 고발 취하 요구에 대해 선거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충돌하고 서로에게 고소고발이 있다면 상호 간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문제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취하해 줄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그런데 이번 과정은 선거법의 적용과는 다르게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취하해주면 없던 일이 될까? 특히 한국당 의원들에게 제기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는 이후 여야 합의로 상호 고발을 취하해도 이와 무관하게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가능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재협상하자고 애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애원조. 제1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이제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답.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꾸. 없는 꿈도 없는 상상력도 만들어야 될 테인데 그런데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당은
한국당 같은데.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나만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네, 조용필의 허공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하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5시 5분 때 방송된 프로그램은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가고 있는데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 간의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중국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당의 합의 번복으로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검토했다라며 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직된 국회 상황에서 없는 꿈과 상상력도 만들어야 되는데 꿈도 꾸지 말라는 발언은 정말 어이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가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국우정노조가 다음 달 9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우정사업본부 노사조정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금액이 30% 가까이 감소한 영향 등으로 5월 수출 물량 금액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의 이야기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세 유럽의 지배자들이죠. 네. 농민을 보호하고 또 지배한 정치 권력자를 부르는 말이죠. 아, 그렇습니다. 땅의 주인, 뭐 거기에 이렇게 부르는 무슨 주 이렇습니다. 네. 땡땡. 땡주. 네, 땡주. 네. 아,
부자인데 그 중에 하나 알려주시면 뭐 이거 거저주시는 건데. 네. 예. 네.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이 도시가 있어요. 네, 그렇죠. 땡주시. 네. 이런 얘기죠. 그래요. 네.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자,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 이야기 열어주시죠. 네. 이게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게 정치학 개론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정치란 무엇인가? 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정치학도들이 배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권위적 배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민주적 배분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권위적 배분.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가치라는 거 복잡하게 할 것 없이요. 돈, 자리.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요새 이제 취업 청탁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네. 우리가 그 취업의 자리를 할 때 네. 민주적으로 배분을 하는가?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잘 됐는가? 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기득권으로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회장님을 뽑아요. 회장님을 뽑는데 목사님을 뽑거나 이럴 네. 때요. 예. 우리 아빠가 회장이야. 예. 우리 아빠가 회장이야. 우리 아빠가 목사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사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민주적 배분은 아닌데 권위적 배분이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단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 그 가치 배분이 끝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권위적 배분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 배분이었냐는와 다르게 그러니까 민주적인 것도 권위를 가질 수 있는데 민주적인 게 권위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 세습이 민주적인 것보다 더 권위를 확보하면 이게 질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슬퍼지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계, 세습은 민주적 배분이 아니라 권위적 배분이다. 네. 이런 얘기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다든지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서 권위를 얻는 것. 이건 민주적 배분.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는 민주도 배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도 권위를 확보할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할 수 있고, 민주적으로도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권위 확보하는 방법이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익숙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슬퍼요. 저는 진짜 되게 슬프게 생각합니다. 정치학 개론의 첫 번째 나오는 얘기, 민주주의의 원칙도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회의 균등, 네. 민주주의의 원칙. 지금 이게 깨진 거죠. 취업 청탁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권력에 분립을 하잖아요. 네. 권력 집중을 안 하게. 예. 그리고 권력 세습도 못하게 해서 임기를 두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들이 세습도 되고 기회균등도 박탈됐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권력만 뭐 선출을 하고 또 임기가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가 타락했다 썩었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정치만큼 이렇게 그 깨끗한 데가 있나 또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아니 무슨 재벌 대기업만 해도 뭐 2세를 넘어서 3세로 지금 계승되고 있는 상황이고 막 물컵을 던지질 않나 이런 온갖 갑질을 해도 뭐 전혀 여기에 뭐 토를 달 수가 없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정치학에서는요. 썩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발전이 덜 됐다. 발전이 덜 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교구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구적? 그러니까 교구 있잖아요. 무슨 교구, 교회의 구조. 그러니까 교회 지역구.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패러키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 따지면 교회 지점, 지역구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관할 구역.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교구가 배정되면 한 사람한테 교구가 배정되면 그 사람은 그 교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은 교회를 바꿀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옛날에 중세 유럽엔 평생 그 교구에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도 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교파니까 개신교와는 달리 한 교파니까 사실은 뭐 교회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뭐 결국에는 동일한 그런 지배력 아래에서 교구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 농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가 이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주거 이전에 자유 없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교회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렇죠.
토다는 거 아니죠. 예. 이 시대는. 뭐 예를 들면 그때 뭐 A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B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가 또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쵸. 교회는 곧 권력이고 네. 그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네. 이른바 인민은 무조건적인 복종만 요구될 뿐이고요. 그렇죠. 예. 영주들이 무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네. 교육, 사법 이런 건 전부 다 교회 관할이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때 그 교구에 사는 사람들을 서브젝트 영어로 하면 서브젝트. 우리말로 예. 하면 신민, 백성이죠, 백성. 네. 신하이라는 뜻이니까. 네. 그러니까 교구에 사는 백성, 영주에 순응하고 권위와 전통에 복종하는 사람들. 네. 이런 게 신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발전이 안 됐다. 네. 그럼 신민이 발전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이제 시민이 되는 거죠. 시민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좌파 정치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주류 정치학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신민에서 시민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시민의 특징을 보면 우선 신민은 그 신화할 때 신, 그렇죠. 그 시민은 네. 도시할 때 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발음이 하니까 백성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백성과 시민의 개념의 차이는 뭐냐? 네. 시민은 전통적 권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이런 거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권위를 존중하냐? 제도적 절차적 권위를 존중하냐. 정당성 있는 권위. 네, 그걸 더 높게 평가하죠. 시민은. 네. 그리고 제도를 수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만들어요. 그래서 입법에도 참여하고 행정에도 감시하고 주권자로 자각하는 사람들. 이걸 시민이라고 발전. 민주국가의 시민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이렇게 발전해서 시민으로 넘어야 되는데 네. 저는 요새 이 정치학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봐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 신민보단 시민사회보단 신민사회. 아. 중세 봉건사회에서랑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사실 신민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 저기 바닥 뜯어가지고 거기다 뭘 숨기는 그런 신민도 있고요. 예. 총수를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하는 그렇죠. 그런 신민도 있고 불쌍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요. 조금 전에 이제 어떤 모 기업을 얘기하신 건데 기업이나 교회가 교회에 돼 있는 분들이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거기에 신민으로서 그 가문에 종사한다. 네. 이런 개념이 돼버리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 원칙 그러면서 기회균등도 깨진다면 이게 과연 이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식의 절차가 우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주사회를 표방하고 여러 면의 혁명을 겪었다고 4.19부터 촛불혁명까지 겪었다는 나라에서 이게 너무 정치 발전이 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시민과 신민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 아니 한 사람이 집에 가서는 시민이 되고 또 회사에 나가서는 신민이 되는 이런 부조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전 되게 낙관적이었거든요. 네네. 시간이 지나가면 시민의 사회로 넘어갈 것이다. 점점 더 이런 세습적이고 이런 게 극복되겠지. 네. 이제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가 김영삼 정부 시작했을 때 93년이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계속 민주화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촛불혁명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세습과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의 주요한 포스트들 자리들이 세습과 음서제 비슷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횡행한다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를 하고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많이 드러나서 많아 보이는 면도 있긴 하죠. 많이 드러났다 하면 이제 환부가 드러났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치유될 여지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무죄 판결 나오던데. 아, 그래요. 무죄가 판결되고 또 뭐 계속 어떻게든 또 그 자리를 이어받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아, 가치의 권위적 배분. 아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상이고요. 가치의 민주적 배분. 이거로 이제 가야 한다. 이로써 우리가 이제 신민에서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오늘 새겨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정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주입니다. 영주. 봉건 영주. 봉건 영주. 예, 영주. 정답 맞히신 분들 이제 만나볼 텐데 우선 유재일 평론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답. 많이들 맞히셨나요? 자, 7442번 쓰시는 분. 경상북도에 X주 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주라고 하셨어요. 네. 4004번 쓰시는 분 영주. 네, 맞히셨습니다. 버스 기사인데 어떻게 문자 한번 소개가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 프로그램이 대단하단 말입니까?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4004번님. 네. 뒤에서 몰아서 딩동댕 하려고 했는데 우리 4004번님께는 또 이렇게 저희가 실로폰을 먼저 쳐드립니다. 자, 4910번 쓰시는 분 김영주 씨 사랑해요. 김영주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수아라님 정답 물주. 네. 자, 8242번 쓰시는 분 정답 참외. 성주하면 참외죠. 자, 2245번 쓰시는 분 내 첫사랑 영주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보셨고, 예. 자, 영주 씨가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장형기님, 부석사로 유명한 영주입니다. 라고 하셨고, 9958번 쓰시는 분, 영주. 우리 마눌님 이름이 영주입니다. 아내분 이름이 영주라고요. 네. 아까 내 첫사랑 영주 잘 지내니? 2245번님 문의하셨는데, 9958번님 아내가 되셨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이현민님, 내일 영주로 워크샵 가는데 왜 권위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민주적으로 투표를 통해 일정을 잡아야지. 그날 데이트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 멋진 정답입니다. 서사가 있는 정답이네요. 예. 자, 이것도 역시. 0758번 쓰시던 분 정답 영주. 저는 김해에 삽니다. 퇴근길인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여기저기 추돌 사고도 있네요. 빗길 운전 각별히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비 많이 오는 남부지방. 네, 오늘 퇴근길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봅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자, 고생 많이 하시는 국회의원들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의정활동 속속 파헤쳐 보기도 할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후에 뉴스 보니까 그 은평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났는데 여기 저 의원님 지역구입니까? 예, 그래서 현장에 갔다 왔고요. 네. 다행히 이제 5시 33분으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화재 당시에는 학교 안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평상시 화재에 관련된 대피 훈련을 자주 했었대요. 그래서 교사들의 인도에 따라서 대피를 잘했고 덕분에 네네. 단순 연기 흡입 2명 빼고는 특별한 인명 피해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고가 어떻게 난 겁니까? 1층이 필로티 구조였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1층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 쪽에서 불이 붙으면서 그 필로티 구조의 천장에 불이 붙고 그것이 벽면을 타고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끔찍한 사고였네요. 네.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예, 또 무사하다고 하니까 2명 흡입한 거 말고는 이 피해를 입은 분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 박주민 의원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하시고 예. 또 세월호 변호사로서 그 이름을 또 알린 분이기도 한데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리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죄긴 하지만 집행유예 풀려난 거예요. 예. 이 두 사람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도 했었는데 이 판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판결 보면은 이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이 세월호 특조위 출범을 방해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다 인정이 됩니다. 뭐 공무원들과 회의에서 문건을 만든다든지 등등등의.
그런데 그런 그 혐의가 인정되고 그런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는 거예요. 첫 번째 납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권을 위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근데 이 말이 맞게 된다면 또 이 말이 이제 계속해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건에 적용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되냐면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정권을 위해서 무슨 불법 행위를 하면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유리한 정상으로 그게 참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저기 사법농단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다 그게 정상 참작이 된다는 거라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문건 작성을 지시하면 딱 공무원들이 문건만 만들고 끝이 나뉘냐고요. 문건 작성을 했다는 것은 또 그걸 지시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그 문건이 실행되는 걸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거 과연 국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1심이죠? 네, 1심입니다. 2심 가서 또 어떻게 판결될지 지켜봐야 그런데 되겠습니다만. 이 판결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세월호 특조위가 방해받았던 게 맞고 방해 과정에 전 정권 차원에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정권 인사들 조직적으로 동원이 돼서 광범위하게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해 행위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이 행위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사법부조차도 전 정권에서 특조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 정권 전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판결이 좀 불만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또 보면은 진상규명의 또 다른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특별히 뭐 역할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검찰총장 후보자까지만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랬죠. 무난한 답을 하셨어요. 자, 근데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이 청와대에서 내정됐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의혹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했었죠. 사실 뭐 아시다시피 그 이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던 게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담당 수사 검사였다가 여러 가지 수사 외압을 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국정감사 때 폭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자천성 인사를 당했던 거예요. 그 무렵에 그 법무부를 책임졌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윤석열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지검장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알려면 특히 이제 그 사람이 과연 권력의 외압에 굴복하고 검찰 권력을 그래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행사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당시 즉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때 정부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윤석열 지검장이 박영수 특검에 또 소속돼 있을 때 부분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황교안 현재 대표가 권한대행이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아시다시피 이제 당대표가 된 뒤에 여러 발언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특검 기간 연장을 못하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막았다. 방해했다. 지금 자인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나오겠네요. 안 나오면은 이제 황교안 청문회가 되니까. 뭐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7월 8일 날 하는 것으로 또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은 지금 어느 상임위 소속? 저 법사위라서 여기 청문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뭘 물어보실 생각이세요?
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아주 주목을 많이 받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가 오늘 밝힌 내용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뜬금없지 않다. 조국 수석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면 또 청문회 때 네. 박주민 의원께서 또 질의하시겠네요. 그렇게는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은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 그래요? 라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가 오늘 밝힌 내용이다. 이건 좀 사실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함께 조국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말하자면은 검찰 투톱이 말하자면 정권 코드 인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야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지검장 즉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살아왔던 길도 그렇고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상호 의원이나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지만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그 칼이 어디로 향할지는 우리도 모른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드 인사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국 수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더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지만 만약을 전제로 후보가 된다면 검찰 관련돼서 또는 사법제도 관련돼서 지금 개혁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혹시 뭐 이런 의도 아니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거 고소 고발했잖아요. 이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취하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데 많이 바라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면 이거 수사 안 하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 아마 다른 의원들도 여러 차례 말을 했을 텐데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회의가 열려 있는데 회의장 주변이나 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무조건 성립되는 범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이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이건 제대로 수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뭐 그걸 위해서 윤석열 후보자로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민감해하는 쪽에서는 또 그렇게도 봅니다.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건 저는 제발이 저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국회에서는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지금 언론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뭐 그 고소고발 취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도 의총을 했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 이제 소병훈 의원님이 나와서 발언을 하면서 좀 해석을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저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자꾸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천 무효서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 패스트트랙 자체가 부당하다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패스트트랙이 원천 무효여야 국회법 관련돼서 본인들이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경감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정상적으로는 회의 절차가 아니었다. 뭐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리려고 했던 게 아니다. 불법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것이었다. 이게 성립이 되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작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굉장히 강조하고 매달리고 합의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고소고발 사건 때문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 주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검찰 내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연 검사가 마법과도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맹성토를 했습니다.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부인해서 면죄받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죠. 청탁을 했다는 부분이 제대로 입증이 안 된다가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문제는 청탁을 받은 사람은 청탁을 받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도움받을 것을 기대해서 그랬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해요. 그래서 그 진술 덕분에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은 그 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버린 거라서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안 검사가 이게 좀 마법 같은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니 이거 청탁을 나 안 했다. 그러면은 이 무죄가 되는 이미 그 자백한 사람들의 증언은 무시가 되고 네. 이러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뭐냐? 네. 또 이렇게 묻는 굉장히 그래서 이 판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항소심에서도 이런 결과가 유지될지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24시 참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고 그런데 네. 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 국회가 소란스럽기만 하고 네.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빨리 좀 정상 가동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남부권에서는 이미 비가 내리면서 돌발 소식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노포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면서 처리 작업의 여파로 정체고요. 이전에도 양산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 중이고 삼양터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도 서 있어서 각 구간들 잘 살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백면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체가 집중돼 있는데요. 기흥동탄에서 죽전, 서울요금소에서 판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모두 앞에서 26km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비봉까지 13km 구간 밀려 지나면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지나기가 어렵고요. 금천에서는 양방면 모두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를 중심으로 10km 이상씩 긴 구간에서 답답합니다. 특히 일산에서 판교 방면은 시흥 1차로에 고장난 승용차도 처리하고 있어서 주변으로 혼잡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투박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건데 다수 언론들이 이번 계약을 두고 반쪽 성공이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반쪽 성공이 맞는 건지 논란이 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그걸 팩트 체크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이야기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되다 보니까 반쪽 계약이 아니냐, 반쪽 성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기대를 했어요? 네, 이 원래 지금 그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4기가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네. 2009년에 입찰을 따내서 2012년부터 지금 원전을 짓고 있는데요. 1기는 완료가 됐고 2, 3, 4, 5기는 건설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형 원전 APR 1400이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정비나 관리도 한국 기업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게 2017년부터 좀 삐걱거렸거든요. 2017년께는 아예 수주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쨌든 어떻게 봉합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마침내 수주는 했습니다만 이 계약이 5년으로 지금 한정이 됐고요. 물론 이제 뒤에 추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줬습니다만. 그럼 축소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한 15년, 20년 동안 우리나라만 가서 단독으로 우리가 전부 다 정비 수주를 다 할 거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것은 5년만 일단은 하게 됐고 또 다른 나라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절반의 성과가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당초에 그쪽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한 적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금융위기 와중에 수주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네. 정부로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사인을 국민들에게 주고 싶었겠죠. 그렇다면 그 뭐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나중에 프랑스에 비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낮은 단가를 써내서 따왔다 등등의 뭐 후일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 모든 반쪽짜리 계약이라는 것의 전제가 네. 원래 그러기로 했다가 안 그러기로 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한테 주겠지라고 우리끼리 생각했는데 우리만 주지 않고 나눠준다고 하니까 서운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통상적으로 원전을 납품을 하면 이 정비 계약이라는 것도 납품한 나라에 주기 때문에 원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 15년은 정비하는 업무까지 맡아서 정비 관련 업무로만 한 3조 원 정도 10년, 15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끼리 기대를 했는데 예, 그렇죠. 이 나라가 긴 시간에 걸쳐서 변심을 했고 이 나라가 나눠서 일을 주기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요 부분은 영국에 맡기고 요만큼은 미국에 일감을 주고 나머지는 한국에 주는 고 회사를 나와 에너지라고 그 아랍에미리트가 자체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아 우리가 다 되는 거 아니었어? 여기에 대한 그 상실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뭐 탈원전 때문에 이렇게 원래 우리한테 큰 선물 줘야 되는데 선물 규모가 줄어든 건지.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제 이 부분이 논란이 이 부분인 것 되는 같아요. 건데, 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결국 이제 탈원전을 일단 문제를 삼고 싶다 보니까 결국 탈원전 이것 때문에 그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한국을 불신한 거 아니냐. 니네들도 원전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전 계약을 30년짜리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점차적으로 한국은 인력도 줄이고 기술도 이제 약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불신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이제 시파하는 쪽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지금 박연미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원전이 스토리가 되게 많습니다. 이 원전을 우리가 최초에 입찰을 하고 지으면서 사실 이제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난 이후에 이때 당시가 사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수주가 됐던 건데 네. 리베이트 건이 사실 불거졌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혹시 리베이트가 당시 정권과 어떻게 간 것 아니냐 이러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 조사를 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리베이트가 들어가면 또 네. 아랍에미리트 측도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격앙이 됐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었고요.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다 들춰내겠지만은 이 또 상대가 있는 거죠. 또 다 네, 주고받는 속이 그렇죠. 이게 뭐 저쪽 나라도 굉장히 불편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주 이후에 그 아까 저가 수주 논란도 있었고요. 네네. 또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이 여기 나온 원전 핵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그때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혹시 국내 반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논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리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국내에서 반입을 안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이 수주 대가로 우리가 특전사를 파견한다, 뭐 파병한다 이런 논란도 과거에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는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갔던 거죠, 사실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가 있는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이 중간에 원래는 이제 한국에 뭐 다 맡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다가 이 수의 계약에서 입찰 계약으로 바꾸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2017년 6월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나와 에너지가 바꾸면서 하는 얘기가 에너지 주도권을 우리가 지겠다. 이거 건설도 한국이 하고 관리도 한국이 하면 모든 주도권을 사실은 다 뺏기게 되는 거니까 네. 지키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법률을 바꿔서 정비 및 관리는 우리 아랍에미리트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했던 게 2017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탈원전이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것은 또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예, 탈원전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요. 그 총괄 책임이 아닌 인력 파견이다. 뭐 이것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결정이 난 게 없습니다. 5년간만 우리가 하기로 하고 어디까지 한국이 담당을 하고 할 거냐 이 지금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예. 추후에 이제 결정할 문제인데 외국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외국 기업은 그러면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것도 지금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주 금액이 당초 3조 원에서 급감했다. 이것도 뭐 알 수 없는 얘기네요. 그냥 추정입니다. 예. 그럴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정비 계약이 장기 정비 계약이 장기 정비 서비스 계약으로 격화됐다 이런 주장도 장기 정비 계약을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 우리가 좀 아쉽다 이 정도인 거고. 네. 글쎄 저는 이거를 탈원전하고 이제 연결하는 논쟁이 한창인데 이게 한전의 적자하고 맞물려서 이제 논란이 키워지는 건데요. 합리적인 우려하고 근거 없는 분노는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일단 탈원전이라는 건 대명제예요. 네. 그리고 명백히 얘기해서 아직 탈원전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전의 숫자는 2023년까지 더 늘어날 거고요. 원전 발전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예. 지금 한전이 적자난 거는 그 비싼 가스 가지고 발전하는 그 고발전량이 늘어나서인데 아직 탈원전 안 했고요. 60년 동안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거고. 원전이 줄어든 게 없어요 지금까지. 줄어든 게 없고 지금 더 짓고 있어요. 예. 그 신고리 원전 3, 4, 5, 6을 더 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아무것도 탈원전 방향으로 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성하고 시점을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관련 산업이나 연구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이런 걱정. 네. 또 한 가지는 원전이 없을 때 없어지는 상황을 가정할 때 싸고 그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될 거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 이게 시점이 아직 맞지 않고요. 이 부분은 정부도 가다듬어 가면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다 꺼진 불씨를 살려낸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 그 논쟁이 있었을 때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불쾌해하면서 그 이제 한국과의 관계가 냉각이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급파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다시 다잡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탈원전 정책 때문에 탈원전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원래 다 확정됐던 그런 이득이 줄어들었다. 이런 주장은 뭐 말 그대로 지어낸 얘기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어떤 변명 혹은 원인으로 쓸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이게 주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뭐 탈원전이라는 게 아예 영향을 0.5도 안 미쳤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되려던 게 안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도 안 되려던 게 임종석 비서실장 때문에 됐다. 저는 그렇게도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요 정도는 줄 생각이 당초에 있었을 건데 그냥 체면을 좀 살려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두의 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최대 난관이 김범수 리스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고 싶다의 그 김범수는 아닐 테고. 네. 많이 다르게 생기셨어요.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아유, 박빙인데요. 박빙이에요? 예. 호각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범수 리스크가 뭔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카카오 의장이잖아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금 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계열사 5곳에 대한 공시 누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했다 해서 재판 중인데 뭐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재판이 안 끝났다는 얘기고요. 요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만약에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았다고 할 경우 이걸 가정을 하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를 초과해서 산업자본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범죄 전력이 있으면. 그렇다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때 카카오가 곧 김범수이냐 요걸 가려달라고 지금 법제처 유권에서 신청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아니요. 이게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례법을 보면
이 ICT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허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소위 말하는 카뱅의 자꾸 이제 대주주가 되고 싶어하는데 예. 현재는 은산분리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투증권이 5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갖고 싶은데 이 추가적인 지분을 가지려고 하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사 조건이 아까 박연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이제 법적으로 조세법, 뭐 처벌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그다음 공정거래법 위반 이런 걸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그런 게 없는데 문제는 이 카카오의 대주주가 김범수 의장입니다. 그런데 김범수 의장이 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를 같이 보면서 김범수 의장의 이 잘못된 이 부분을 카카오에 연결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논쟁이 됐는데 금융위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법제처에 문의를 했더니 법제처와 카카오만 따져야지 카카오뱅크의 의장인 김범수를 따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관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짝 이제 논쟁이 되는 건데 지금 은행법도 그렇고 나머지 이제 보험사나 증권사의 경우도 우리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질 때 그 법인의 최대 주주의 도덕성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거를 일단은 배제를 해주겠다라고 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꼼수가 나올 수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최대 주주는 여러 가지 뭐 범죄 행위를 지금 저질렀는데 근데 내가 중간에 어떤 깨끗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회사가 은행업을 영위하게 했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지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요. K뱅크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허가받아서 영업 중인 K뱅크. 네, 확실히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그 기반이 있으니까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또 많이 사용되는데 K뱅크는 어떻습니까? K뱅크는 지금 증자를 해야 돼요. 자본을 증좌. 증자. 증좌가 아니라 증자. 그 증좌를 찾지 말고 증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총수 개인이 아니라 KT라는 회사는 총수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만 이거는 카카오의 경우에는 총수 개인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KT는 회사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KT라는 회사에게 이 지분을 늘리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KT가 지금 고육지책으로 우리 말고 우리의 기존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좀 더 돈을 투자해서 일단 지분을 그들이 많이 갖고 있게 하다가 되살 수 있게 하자 해서 구원투수로 등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우리금융이에요. 우리금융. 그래서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도 요 안을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금융도 사실은 완전 민영화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부드럽게 가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고요. 일단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K뱅크 증자할지 말지 요거는 다른 주주사들하고 협의해 보겠다. 여기까지가 진척된 사안입니다. 당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의 기조가 이 인터넷 뱅크를 좀 키우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법제처의 그런 판단도 가급적 이제 그 카뱅을 좀 도와주자라는 게 내면에 깔려있다 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라면 K뱅의 경우도 조금 더 이렇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으로서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이 어떤 혁신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이 필요하다. 이 기조를 아마 계속 유지를 좀 하지 않을까. 미래 예상을 해봅니다. 두 분 다 두 인터넷 전문 은행 계좌 있으십니까? 있죠.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십니까? 전 얼리 어답터니까. 아, 그래요? 박경률 기자님. 생각보다 편하고요. 특히 해외 송금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래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경제까지 해서 김용민 라이브 1부, 2부 마무리합니다. 자,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32년째 사진관 하고 있는 김관준입니다.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한 어머니가 가족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러셨던 분이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서 따끔한 안경을 쓰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만은 한쪽 눈이 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딸 때문에 결국 그 눈을 복원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을 때 많이 울으셨던 그 어머니 그 기억이 또 납니다. 추억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사진관입니다. 영원히 기억 남을 겁니다. 당신의 오늘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입니다. KBS 58분 날씨. 중부와 전북 지방은 소강 상태지만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남과 제주, 남해안, 지리산 부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30mm의 강도로 많은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 방금 열거해드린 지역은 호우특보 해당 지역으로 내일까지 50에서 150mm 가까운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제주 산지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상태고 호우특보 해당 지역에도 100mm 안팎의 비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개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남과 충북, 강원 북부 지방도 최고 40mm, 서울, 경기 및 그 밖의 지방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